유엔 총회가 14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인권 침해 사례는 탈북자가 조작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로 14년째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60여 개국이 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강제 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등을 겨냥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공고하는 내용이 5년 연속으로 포함됐습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반영해 외교 노력과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지난해와 달라진 대목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 사례는 탈북자들이 조작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안보리 회의를 요구했지만 15개국 가운데 8개국만 지지해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추진한 안보리 인권회의가 많은 나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증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김정일 사망 7주기를 맞아 주요 간부를 대동하고 금수산 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독자 제재를 발표한 최룡해를 바로 곁에 세워 미국의 인권 압박에 개의치 않겠다는 점도 보였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양복을 입었고 2년 전 김정은 주위를 둘러싼 인민군 복장 간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북한 동해선철도 조사단이 돌아왔습니다. 조사단은 내년 초 추가 조사 계획을 밝혔는데요. 또 국방부는 북한이 시범 철거한 GP 11곳이 전투 불능 상태라고 발표했는데 일부 시설은 지뢰지대라 들어가지 못하고 북측 설명만 듣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열흘간 기차로 800km를 달린 우리 철도 조사단이 돌아왔습니다. 조사단은 경의선과 마찬가지로 동해선도 상태가 나빠 시속 30km 내외로 주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로가 낡아 안변에서 금강산까지는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쯤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시범 철거한 GP 11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전투 불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 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불능화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GP 부근에 있는 총구멍이 있는 작은 벙커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북측이 지뢰지대에 있는 버려진 시설이라고 설명해 따로 검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처벌 조항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오늘 새벽 채택했습니다. 올해로 14년째 채택입니다. 북한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14년 연속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강제 수용소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가장 책임 있는 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준비해온 반박 성명을 읽었습니다. My delegation strongly and totally reject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A/C3/73/L4T. 인권 침해 사례들이 조작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Most despicable false words fabricated by a handful of defectors who escaped after having committed in my country. 유엔 총회에 처음 참석한 김 대사는 다른 의제를 논의할 때 이 발언을 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And I state that his statement be referred to item 74C. We are currently under item 74B. 북한 매체들은 북한이야말로 인권의 참세상이자 인류의 이상사회라며 일제히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미북 비핵화 협상을 당분간 미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백악관 전 현직 참모들이 트럼프를 험담했다가 공개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독설로 갈라선 측근을 공격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2016년 역사상 가장 결점이 많은 두 사람이 대선 후보라며 트럼프를 향해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Yes, I'm supporting Donald Trump. I'm doing so as enthusiastically as I can, given the fact I think he's a terrible human being, but the choice on the other side is just as bad. 멀베이니의 대변인은 트럼프를 만나기 전 발언이었다며 멀베이니는 트럼프를 존경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와 측근이 주고받은 험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The man doesn't tell the truth, and it's sad that I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his dirty deeds.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 관련 특검 수사에 협조한 코언 전 개인 변호사를 쥐새끼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의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는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불렀으며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를 5, 6학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외교 정책을 놓고 트럼프와 충돌했던 틸러슨 전 국무장관 역시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도 틸러스는 돌처럼 멍청했다, 더 빨리 경질했어야 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방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무역 분쟁으로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서비스 개방 여부가 특히 주목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중국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 와중에 열리는 40주년 행사에서 대대적인 추가 개방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서비스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허용 확대, 외국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15년간 40조 달러 규모의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人类社会要持续进步，各国就应该坚持要开放，不要封闭，要合作，不要对抗，要共赢，不要独占。 관영 매체들은 개혁 개방 40주년을 홍보하면서 시진핑의 경제 성과도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The opening that we have seen in the last 40 years has been very beneficial for the Chinese people and for the Chinese economy. 중국은 개혁 개방 40년 동안 GDP는 57배, 1인당 소득은 39배 늘면서 2011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확고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정부가 요즘 연일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뼈아픈 자성을 바탕으로 제조 부활 전략을 마련하라고도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개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불안과 혼선, 뼈아픈 자성도 언급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라는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표현되는 탈원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관련 기업인들을 참석시키고 3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선 미세먼지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를 향해선 계란 살충제 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부처 혼선과
허술한 관리가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며 교훈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떠나서 자유한국당으로 오늘 복당했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장에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모여들어서 정보위원장직은 놓고 가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기자실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의 복당 선언 직후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놓고 가라고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친박 철새야 이건. 자한당은 장무랍이야? 이 의원은 기자회견장을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앉아. 못 나와. 나올 수가 없어. 못 나와. 기자실에 10분 정도 머물다 퇴로가 확보되고 나서야 밖에 나가서 또 혼란스러우면 안 나가는 게 좋아. 아니 그냥 가시면 돼요. 차량이 있어요.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학재 의원을 시작으로 당무에서 손을 뗀 유승민 전 대표, 지상욱 의원 등 너댓 명의 후속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은 때가 아니다며 거리를 둡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의 복당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김태흠 의원 등 일부 친박 의원들은 침 뱉고 집 나간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냐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네, 중국의 초고속 경제 발전을 이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올해로 40년을 맞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개방 가속화를 내세우면서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공산당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시진핑 주석은 개혁 개방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이정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이어갈 의식과 자신감을 내세웠습니다.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不懈奋斗。 정치, 대국, 핵심, 일치를 의미하는 4개 의식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가지 자신감은 지난해 1인 천하,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시 주석의 핵심 사상입니다. 상징 구호인 반부패 칼날도 더 높이 들겠다고 밝히면서 강력한 사상 통제와 개방 성과를 통해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가량의 연설에 구체적인 개혁 개방 방안은 없었습니다. 대신 정당한 권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국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没有可以奉为金科玉律的教科书，也没有可以对中国人民颐使气指的教师爷。 시 주석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신성한 영토는 한치도 떼어낼 수 없다는 국방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기념식에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미 프로농구 선수 출신 야오밍이 개혁개방 유공자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청와대가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서 표적 감찰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한 첩보 생산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김 수사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정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특감반의 정상적인 직무 감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문제 역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올해 초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 환경부의 미흡한 대처 등을 이유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감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당시 환경부가 잇따라 실책하자 윗선으로부터 김 전 장관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반복적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특감반 보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환경부의 반대를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러워해 표적 감찰을 주문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 다음 달인 10월에 교체됐습니다. 청와대는 특정 장관을 겨냥한 감찰은 사실이 아니다. 쓰레기 대량 관련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 특감반이 정식으로 직무 감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흑산도 공항 관련 지시는 부처 간 엇박자와 인사전행 등 직무 관련 소문을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가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인사를 포함한 여러 명의 민간인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고 김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물론 이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아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 씨, 김태우 수사관은 작년 말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들 명단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민정윗선의 지시라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전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가상화폐가 폭등하자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던 시기입니다. 김 수사관이 보고한 명단은 모두 민간인입니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 수사관은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의 임직원 비리 첩보가 사실인지도 파악하라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철도는 특감반의 업무 영역인 공기업이 아니어서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특감반장은 이후 다른 반원에게 또다시 조사를 지시했다가 해당 반원이 민간 기업이라고 하자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성장률과 일자리 목표가 올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정부는 최우선 과제를 경제 활력 높이기로 바꿨습니다. 첫 소식은 지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수용성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썼던 표현입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이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내년 최우선 과제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인 281조 원을 배정하고 재정을 통한 예산 조기 집행 목표도 61%,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6에서 2.7%, 취업자 증가는 15만 명으로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현대차가 105층 신사옥을 착공하도록 인허가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민간인들의 동향을 파악한 건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란 없다고도 했습니다. 불리한 정황에는 변명으로 돌아가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추상적인 답변으로 피해가려는 청와대 해명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민간인 사찰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는 세 가지 모두 해당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사찰이란 용어는 매우 듣기 거북하다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과열이 우려되던 시기에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 관련 동향을 파악한 건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참여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 관계기관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던 시기였다면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임직원 조사 지시 역시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 대학생 원비어의 유족들이 북한에 1조 2,40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유족 측은 북한에게 극악무도한 행동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원비어 가족. People say, why are you doing this? How can I not? I can't let Otto die in vain. 원비어 유가족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 북한이 10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 1조 2,400억 원에 달합니다. 배상 청구액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원비어와 부모에게 각각 3억 5천만 달러씩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걸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변호인은 많은 금액을 책정한 건 북한이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만 원비어 가족 측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사전 심리가 열린 지난 14일 피고인 북한 측에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LH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결로 현상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벽과 바닥에 얼음이 얼고 이로 인해서 온통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LH 측은 시공에 문제가 없다면서 환기를 잘 시키라고 답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베란다 벽이 온통 얼음투성이입니다. 벽을 긁으니 하얀 얼음가루가 금세 수북하게 쌓입니다. 베란다 바닥도 얼음과 물이 가득합니다. 방열기를 틀어도 소용없습니다. 컴팩트를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세탁실 내부가 얼은 상황이거든요.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베란다에 온통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주민들은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처 빨래방을 이용합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올라오니까 곰팡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2년 전 들어선 구리시 갈매지구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결로 현상이 생겼습니다. 1,400세대 가운데 700여 세대가 피해를 호소합니다. 주민들은 단열재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강공사를 요구합니다. 주변 단지 단열을 했으면 저희도 똑같이 그거에 대한 단열을 요구하는 겁니다. LH는 법적으로는 시공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환기를 잘 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내부를 계속 습하게 이렇게 쓰시면은 환기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LH는 단열재 재시공은 불가능하다며 방열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전기요금과 위험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감 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은 참여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첩보 수집에서 나온 불순물일 뿐 법 위반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비서관 지시로 전직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참여정부 정책실장, 장관,
총리 아들 등 고위 공직자와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별감찰반 활동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과 단체장, 대통령 친인척 등인데 민간인에 대한 내용이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제2의 바다 이야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 대책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목록을 공개한 다른 사안에 대해선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였고 정보 활동에서 묻은 불순물 첩보일 뿐 업무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별감찰반장이 공항철도 임직원을 조사하라는 지시는 공기업으로 착각해 내린 지시였고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파악한 뒤 검찰에 내려보낸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보고 추가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수사로 전환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를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북측의 철도 구간을 살핀 우리 열차가 오늘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6일에는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이 열릴 예정인데 정부가 이 행사에 7억 원 가량을 편성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의식해서 착공식이 아닌 착수식 정도로 생각한다는 당일치기 행사치고는 적지 않은 비용이죠. 상세 내역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공사 기공식입니다. 70년 만에 복원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당시 기공식에 들어간 비용은 6억 원입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열릴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착공식에 남북협력기금 7억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무대 음향 등 행사 비용에 6억 원,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실제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뜻에서 착수식이라 부르고 장관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경원선 기공식과 비슷한 행사 비용을 투입하는 겁니다. 착공식의 성격상 7억 원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책정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통일부는 아직 북측과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세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착수식이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깜깜이 편성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실제 소요 경비는 남북 간 합의할 행사 내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숙명여고 같은 시험지 유출 사건이 지난 4년간 전국 고교 13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14개 고교에서 학생부를 조작했는데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내신 관리가 입시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올해 시험지 유출은 부산 과학고, 광주 대동고, 전남 문태고와 한영고, 서울 대광고, 그리고 숙명여고에서 있었습니다. 범위를 4년 전까지 넓히면 7개 학교가 더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입니다. 또 다른 14개 학교는 출결과 봉사활동 등을 조작하거나 부풀리고 학생에게 제출받은 내용을 그대로 학생부에 적어주다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이 필요 없는 교사 5명에게 그 권한을 줬고 이 중 한 교사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부 내용 180건은 교장 결재 없이 교감 정결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대입에 쓸 수 있을지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교육부는 시험 관련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생부 수정 사항을 5년까지 저장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학교장까지 결제가 간 다음에 권한 관리가 바뀌고 또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권한 관리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밝힌 전국 초중고 9,300개교의 비리와 비위는 3만 1,000여 건이나 됩니다. 횡령 등 회계 비리가 절반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중국 남서부에서 어제 짙은 안개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선 병원에서 불이 나 140여 명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중국 충칭시 고속도로. 짙은 안개에 덮여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거리가 50m도 안 되자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충칭시 일대 안개로 주요 고속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중국 언론은 요금소 주변에 차들이 2km 넘게 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인도 뭄바이에 있는 한 국립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소 6명이 숨지고 133명이 다쳤습니다. 인도 소방당국은 누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형 정유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유 공장에 있던 대형 트럭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럭 6대가 완전히 불에 탔는데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학재 의원이 오늘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최원국 기자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라서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환영합니다. 현역 의원께서 또 우리 당에 계셨던 분이 오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문제는 바른미래당 몫으로 받은 국회 정보위원장직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긴다는 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갈 때 가더라도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놓고 가라고 요구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립도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 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는 법에 없죠. 분당의 원인이 됐던 탄핵 공방도 다시 불붙을 조짐입니다. 이학재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께서도 한국당에 조만간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탄핵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당장은 이학재 의원 한 명이지만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다수가 한국당 복당을 저울질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진짜 고민입니다. 당협위원장 공모에 들어간 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는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가점을 주겠다며 탈당을 부채질합니다. 만약에 당 측에서 이분들을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겠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8명을 징계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는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던 이민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각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나란히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관 품위 손상이 이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 13명을 징계위에 회부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처 지시로 전 통진당 의원의 소송 선고를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창현 부장판사에겐 정직 3개월의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은 판사도 있었지만 징계 대상 13명 중 5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이나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 내부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양승태 사법부로부터 뒷조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차성한 판사는 탄핵 청원할 판사님들은 연락을 달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징계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는 판사도 있었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경우 사법 내용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더 타격을 받는 건 영세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서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주휴수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44살 윤영택 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만 한 달에 400만 원 가깝게 나가자 새벽엔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씨는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려 아르바이트생 6명과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초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장 다음 달부터 10.9% 더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최저시급도 높은데 주휴수당 산입하면은 1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저희들은 폐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영세 사업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의 족쇄가 이루어지면은 사람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주휴수당 부담까지 소상공인들의 애간장은 더욱 타들어갑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젊어서 논농사를 지으면서 미꾸라지도 함께 길렀습니다. 추수하고 물 뺀 논에서 2,000마리 넘게 잡아서 당시 쌀 4가마 값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메기를 같이 풀어놓았더니 미꾸라지가 2배로 늘어나고 살도 더 통통했다고 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야 기업이 강해진다는 이 회장의 메기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미꾸라지는 억울합니다. 미꾸라지는 내장으로도 호흡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탁한 물에서도 잘 삽니다. 먹이를 찾느라 물을 헤집어서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물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린 물이 고여서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의 폭로와 청와대 반박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이 가라앉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흐린 물이 가라앉기는커녕 민간 사찰 의혹까지 피어올라 눈앞이 더 탁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응이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씨 문건 유출 사건과 닮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사건의 진실보다는 문건 유출을 문제 삼아서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라고도 했죠. 하지만 문건을 작성했던 행정관은 문건 유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문건 내용도 뒷날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기문란은 청와대 비서실이 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최순실 사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부 단속에 나섰더라면 국정농단 사태가 그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생긴 소동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꾸라지가 보내는 신호를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곤란할 겁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12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찌라시와 미꾸라지였습니다.